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부드러웠어요. 네.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 최민희 전 의원님 전에 아버지라는 책도 쓰셨는데 책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2시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책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항상 최민희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국민 배우 문성근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그러시면 그냥 목소리만 좀 들려주세요. 예, 단상까지는 안 보시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서비스. 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게 짧게 하는 게 대세거든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와 계시는데요. 일어서셔요. 예,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민희 의원님, 책으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늦게 오셔서 소개를 못 올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윤도환 문재인 정부 홍보수석님 어디 계세요? 네, 윤도환 수석님 어디 계십니까? 왜 또 거기 가 계시? 일로 오세요. 그냥 앉아버리시네? 네, 그냥 앉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아까도 영상을 보셨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네, 스크린 또 내려요, 얼른. 이게 고등학교가 좀 시설이 미비하네, 이게 또. 네,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말이죠. 오늘 생일이신 분 계세요, 혹시? 윤달이 껴가지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생일이에요? 그럼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해줄까요? 아니, 스크린이 내려와야 되니까. 자, 다 같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미크고트? 이름이 파란바다예요? 이분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시네? 그냥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초로 출판 기념회에서 생일 축하를 받는 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뭔가 색다르죠. 최민희 출판 기념회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 여러분들은 촬영한 거는 녹화로 하셔서 출판 기념회가 끝나면 송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 정말 삼성은 뭐 하는지 몰라. 이런 기계 좀 빨리빨리 만들지. 예. 일단 단추를 누르래요. 항상 빠마하셨네? 오늘? 방통위원 그만두시더니 빠마하셨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방통위원 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다. 우리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또 이게 애열이 돼야 돼, 애열이. 자, 인사 말씀 잠깐. 오늘은 마이크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방통위원이셔가지고 마이크 내가 안 줬었거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작년에 뵀는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보 김현입니다. 네, 민희님 오늘 출판기념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뵀던 분들 올해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년에도 뵙게 되길 기원하며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오늘 최민희 의원님과 하고 만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저자 최민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합니다.
들어왔어요. 문재인을 지키자 이렇게. 이번 대선 끝나고 이재명 지키자 백달분이 막 들어왔잖아요. 한 20만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 우리가 정치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부속실 폐지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해서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니 힘이 납니다.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희망의 저자, 오늘의 주인공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의 인사와 출판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최민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몇 분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우선 민우의 이상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대표 김지연님 모셨습니다. 우리 씩씩한 문경희 전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남양주 예총 자문위원님이신 김용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상현 동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 변호하시느라고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쁜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김연애원 안 와서 저 삐질 뻔했는데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렸대요. 고맙습니다. 현이 미니, 그치? 현이 미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안 오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기까지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지역 분들이 얼마나 망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문성근 선배 국민의 명령 돕다가 이런 길에 들어서게 돼서 영원히 저를 책임지셔야 되는데 근데 처음으로 운명 같은 거 느꼈습니다. 제가 이재명이란 사람을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되는구나 라는 운명 같은 거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통신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게 3월 30일인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리라곤 조선일보도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 자리로 지금 여기 서게 만든 거는 저를 계속 불러내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 각 지역의 가슴 뜨거운 분들과 다른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가운데 좀 봐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제가 이 그래도 희망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한민국은 지금 친일 기득권 세력, 군부 독재의 후예, 그리고 검사 독재적 시스템과 그쪽의 기득권들과 민주개혁, 진보, 민생, 통일, 평화 세력이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개혁 진영 내에서도 시민과 함께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정치와 과거의 기득권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스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입당법 발의한 것이 제가 19대 때 한 가장 잘한 일인데요. 그 아이디어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문성근 전 대표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충실히 그 뜻을 잊지 않고 언론개혁, 정치개혁, 네,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그 많은 걸 포기하면서 온라인 입당법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본래는 그거보다 더 큰 시스템 바꾸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했고,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씀하실 때 그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되는 공간을 무한 확장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로 그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도전하려 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돼도 뭐가 돼도 저희 쪽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집단 지성만이 거대한 기득권, 제가 정확히 1876년 이후에 우리 내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기득권, 더 길게는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 그 맥과 맞서 싸울 힘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그거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는 정치하는 거, 그걸 위해서 시민의 집단 지성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온라인 입당법 이후 시민의 집단 지성을 어떻게 하면 정치에, 제도에, 국회에 시스템으로 안착시킬까, 그 고민을 전 한시도 그 고민의 끈을 놓쳐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고민은 계속될 테고, 어떤 장이 바뀌어도 제가 가족에겐 죄송하지만 그 길은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오실 때 그 아침에 망설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받아서 지금 여기 지역에서 10분이 오셨다면 제가 100분으로 만들고, 그 100분을 1000분으로 만들고, 1000명을 10만 명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판 기념회 많이 가보셨죠? 4명 가보셨군요. 출판 기념회 가면 뭐 통기타 가수는 분들도 와서 뭐 축하 무대 해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은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시 낭송이 있을 텐데요. 낭송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남양주지부 회장인 한정희 시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의상을 비싸게 맞춰 입고 왔어요.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험난하였어도 그래도 봄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출판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음력 3월의 눈 이병률 한 사람과 너는 며칠 간격으로 떠났다. 마비였다. 심장이 태엽이 멈추었다. 때 아닌 눈발이 쏟아졌고 눈발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길가에서 더러워졌다. 널어놓은 양말은 비틀어졌으며 생활은 모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불 옆에 있어도 어두워졌다. 죄를 주워 먹어도 헛헛하였다. 어두운 지난철의 과일은 등을 맞대고 며칠을 익어갈 것인데 두 사람의 심장이 멈추었다는데 이별 앞에 눈보라가 친다. 잘 살고 있으므로 나는 충분히 실패한 것이다. 사무치는 것은 봄으로 온다. 너는 그렇게만 알아라.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1부 순서는 모두 마치고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4시부터 본격적인 그래도 희망에 대해서 우리 최민희 저자분과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KBS 홍사원 기자님과 함께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장실 가시고요. 음료수 드시고요. 편하게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그래요? 네. 찾았는데 바로 앞에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머리 잘랐어요? 머리 길렀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김보람이요. 보람? 이렇게 하면 또 달라 보여. 아유, 너무 반가워요. 이제 알지? 확실하게. 아유, 너무 반가워. 너무 고마워. 고생하세요. 이뻐 죽겠어. 아니에요. 늦게 오셨어? 댓글도 이쁘겠어. 깨어있어, 김보람. 내가 알아. 아니에요. 인정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빨리 와, 빨리 와. 민들레? 오, 민들레. 우와. 민들레. 민들레 아닌 줄 알았잖아. 안경 벗으네. 안경 벗고 찍어야지. 안경 벗고? 어머, 잠시만 날라이. 이쪽으로 와, 날라이. 같이 와, 같이 찍게, 같이. 이리 와. 블랙타임이잖아. 블랙타임. 우리끼리 놀아. 일루첸이 많았었어? 괜찮아? 일루첸이 많았어? 원장이 조금 더 나야 돼. 네? 원장이 앞에 그렇게 좀 반드시 써야 돼. 교수님하고 지금 오빠는 좀 퉁퉁이 있잖아. 해야 돼, 이제. 일루첸님 어디 있어? 일루첸. 안 오셨어. 아니
안녕하세요. 내가 가져올게 내가. 아니 지금 마음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 이거 남자도 언니랑 받아치게 김학이 아니지? 브라자 같다 김학이야? 브라자 같아 아니야 남자 같아 그래 남자 같아 의원님이랑 사진 찍을까? 누구? 김현. 찍어요. 얼마나 좋은 분인데 가서 찍어. 내가 찍어달라고? 잠깐만. 이거 날라갈까봐. 동영상 지금 찍고 있거든. 동영상이야 동영상. 우리 식구들 찍어줘야지. 오 우리 김현. 찍어. 거기 있으면 내가 찍을 수 있어. 이걸로 찍어서 내가 보내줄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잠깐만 just a minute. 큐. 김현 의원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찍어달라고? 아유 못 살겠다 내가.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더 서요 더. 둘이서 민들레. 잠깐만 하나 둘 셋. 잠깐만요 just a minute. 굿 됐습니다.
아 기자님이셨구나 성우 기자님. 기자님. 정청래 의원님 오셨다. 정청래. 왜? 좋은 걸 어떡하냐? 좋은 걸 어떡해? 공간 이런 거. 그냥 가면 되는 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모델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없앤다. 이리 와봐.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출입구 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있을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를 좀 가지고 앞쪽으로 좀 더 당기셔가지고 가까운 안녕하세요.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누구 치더라? 어머, 아프로디테. 잠깐만. 오, 아프로디테. 화이팅, 아프로디테, 화이팅.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세요? 네. 좋은 날이니까. 식상이 기쁜 날이니까. 일부러 애기처럼 보이려고. 좀 부드러워 보이라고. 식상 너무 예쁘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따뜻한 물 먹으니까. 야, 우리 개국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여기 지금 한 100명 넘게 개국본 친구 다 온 것 같아. 그니까 많이 왔네. 야, 웬일이야. 자, 이제 이게 누구야, 빌? 더 앞쪽 의자를 갖고 오십시오. 땡겨서 이게 누구야? 이 앞면 쪽으로 자리를 뒤로 해가지고 가깝게 좀 소통하는 여기 있죠? 하겠습니다. 사랑해, 연초. 자, 사무실 왜 안 왔어? 사무실? 나 지금 오느라고 너무 아파, 임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땡기셔가지고 얼마나 안 돼. 저 친구가 사회를 제일 잘 봐. 개그맨, 그 이종석.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제가 자리 정리되면 아니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전 KBS 기자였던 홍석 기자님과 오늘의 저자인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포스타 누구지?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타 우리가 좋아하는 의원님, 국회의원 누구야? 이런 포스타가 누구죠? 포스타 우리 포스타? 김병주 의원님?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님 사회 볼 때 저 친구 이종석이 봤는데 너무 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쟤 좀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이종석 사회 잘 봐. 그요. 네,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1시간 뒤에 가시나 빨리 가시나 가는 길은 막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분들이 남양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최민희 의원이 책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속히 안으로 입장을 하셔서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가까이 오니까 더 좋으시죠? 예, 그래요. 가까이서라도 보고 가야지. 정리만 되면 저희가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오셔서 착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여러분들은 촬영하는 영상은 생방송으로 송출하지 마시고 저희 출판 기념회 다 끝난 다음에 녹화로 해가지고 송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준비되셨죠? 네. 자, 최민희 위원장님과 패널들을 모시고 훨씬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 토크 콘서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멋진 패널 여러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회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계신 정청래 의원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이크 들으시고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리는 뭐 서로 양보하는 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인사 말씀이라도 잠깐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희의 참 동지 정청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대에서 제 후배 박성호 출판 기념회 사회 보고 바로 싸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출판 기념회 장소보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일단 저보다 얼굴이 더 큰 문성근 배우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못 살겠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얼굴이 저보다 더 크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 사진이 들어있는데 제가 얼굴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제 얼굴 작은 것을 돋보이게 해준 우리 홍사훈 기자가 또 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가 마석이네요. 대학교 때 MT 다녔던 장소인데 옛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면 옛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대학 때 제가 학고사 기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민희 의원 출판기념회 오다 보니까 이분도 또 말지 기자였고 해직 기자였나요? 해직 아니었어요. 네, 말지 1호 기자인데 저는 학고사 해직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학고사 기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안티조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오랜 동지고 또 제가 민원연 회원인데 이분은 높으신 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아마 현역 정치인 중에 조선일보랑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한 국회의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자들이 물어요. 왜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냐고 그러면 저의 답은 나는 언론인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민주 언론의 투사 최민희 우리 국민소통위원장 출판기념식에 이렇게 보게 돼서 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살짝 빈정이 상하는 것은 뭔 마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제가 의정부 갈 때는 안 나타나더니 뭐 여기까지 또 원정원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 하여튼 마포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인사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더니 본인의 이력을 다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기억에 착각이 오류가 있으신데 이 산을 넘어가야 MT 가는 마석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호평동입니다. 예. 자, 이번에 또 함께 해주실 이분 뭐 유튜브로서 대단한 인기를 갖고 계시죠. 홍사원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계시고 현재 KBS 기자를 역임하셨던 닉네임 홍반장 우리 홍사원 기자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사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KBS에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한 달밖에 안 됐죠. 퇴직한 지가. 그래서 지금은 저쪽 다른 쪽에 좀 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예. 근데 사실 최민희 의원이 연락이 와서 제가 사실 좀 우려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KBS에 있을 때 당연히 이런 자리에 정치인 행세에 못 오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인이죠. 그래서 정치 행사에 오는 게 맞나 했는데 그래도 최 의원님께서 언론개혁 이번에 쓰신 책을 보니까 아까 전에 언론개혁 부분 제가 매우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번개탄이 된다 한들 그 부분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 노무현재단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계시는 남양주의 똑수지 1당대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오늘은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토크를 한번 엮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분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과 개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면 앉은 순으로 정청래 의원님부터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늘의 주인공이죠. 내가 아는 최민희는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는지를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왔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내가 보는 최민희는 이렇다. 이걸 원하는 거죠. 당연히 차 타고 오셨겠죠. 네. 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노풍이 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시절 전부터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주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언론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것도 역사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운명인지 몰라도 어찌 하다 보니까 안티조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안티조선 언론개혁 운동에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문성근, 명계나 또 노사모의 전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키루크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언론 개혁 없이 정치 개혁 없다 이런 모토로 지금은 좀 국민들한테 별로 안 좋은 이름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를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우리 문성근 선배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24시간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가다 보면 최민희가 있고 또 오다 보면 최민희가 있고 이렇게 정치적 아니면 언론 개혁적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고 오라고 해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책을 보내다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D 파일로 보내줘서 그걸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나도 책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왜 왔냐라는 답변이 됐습니까? 예,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모니터를 통해서 책을 다 읽으셨고요. 자, 그럼 오늘 홍사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차 타고 온지는 알아요, 제가. KBS에서 이제 경제쇼가 4시부터 5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최민희 의원님은 저야 그 전부터 잘 알았지만 최 의원님이야 저는 아셨겠나.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5시부터 주진우 라이브를 바로 이어서 했는데 그 대기석에 항상
고정으로 거의 출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막.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내가 뭐 경제에서 아는 게 있어야지 대답을 하지. 그런데 어쨌든 제 팬이라고 하면서 그때 좀 낯을 서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오늘 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최 의원님이니까 여기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님이 부탁했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보다는 덜 친하시군요. 네. 연조도 짧고. 네.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를 갈 때 마포대교가 통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정청래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홍사원이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것부터 얘기하면 제가 홍사원의 경제쇼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몇 번 돌려서 듣기도 했어요. 그 박종훈 기자 나왔을 때 그분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정말로 가고 있다고 최초로 떠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10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듣다가 홍사훈 기자 질문을 너무 재밌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무식한 걸 안 속여요. 무식한 게 좋은가? 호우대가 있는데 나는. 우선 생긴 게 잘생겨서 눈에 띄었고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기자가 다 있나, 기자가 좀 하다 보면 잘난 척하게 되거든요. 근데 늘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제 눈높이에 딱 맞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홍사훈 기자의 경제쇼를 듣다가 사실은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뭐랄까, 제가 언론만 하다가 이렇게 식견이 넓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맨날 내가 먹는 과자를 뺏어 먹었어요. 주진이 라이브 일찍 가잖아요. 제가 자료 보려고. 그러면 이분이 끝나고 나오는데 꼭 내가 과자 먹고 있으니까 하나씩 뺏어가요. 그래서 되게 이분은 되게 우리 과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오라고 할 때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제 우리가 큰일이 있는데 그때 화두가 뭘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은 어쩐지 요청하면 오실 것 같은 믿음? 이상한 믿음. 그래서 만만해 보인 건 아니겠죠? 전화면 오겠지? 아니 전화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메시지 틱 여보세요. 카톡으로. 저도 한 가지 보태도 돼요? 네. 홍사훈 기자 오늘 처음 봅니다. 7분 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도 좋아합니다. 경제쇼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7광구 대륙공 개발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산자 위로 이제 옮겨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홍사훈 기자 대륙공 제7광구 관련된 걸 동영상으로 쭉 보고 이걸 내가 합곡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0년대 유행했던 정난이의 제7광구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걸 국감장에서 제가 틀었습니다. 홍사훈 기자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아합니다. 결론은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서로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네요. 자, 네, 이제는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2명을 늘 주목해서 뵀어요. 제가 2004년 이후로. 한 명은 유시민이에요. 한 명은 정청래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시민의 집단 지성이 제도화되고 그렇게 해서 참여 정치가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 어디선가 조직되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시민과 정청래는 국회에 들어온 경로가 다른 정치인과 달라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둘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둘은 예를 들면 대개는 총재가 있고 혹은 대표가 있고 카르텔이 있고 거기서 픽업을 하잖아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두 분은 그런 경로가 아니에요. 이분은 열린민주당 그때 열린우리당 때 당당히 지역에서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까 관심 있게 봤고, 유시민도 똑같아요. 되게 우리의 젊은 피들이 DJ로부터 발탁됐거든요.
그런데 발탁이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자체 발광. 근데 그 발광, 그 자체 발광을 너무 많이 그것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광한다고 많이 해요. 자체 발광. 네. 그래서 유시민도 국민개혁정당 만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둘이 달라서 제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이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아까 얘기한 거에 플러스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토크 콘서트를 하면 정청래 최고를 초청하는 건 저한테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진단,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한민국 현상을 두고 끝나지 않는 겨울에 접어든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차디찬 겨울처럼 경제가 얼어붙고 소상공인들은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는 빛이 어두기고 민생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을 국회에서, 언론계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다만하자면 복잡하고 긴데요. 정치의 영역, 그래서 특히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할 수 없는 게 외교, 안보, 국방입니다. 대통령의 결심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라면 경제에서 가장 큰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외 의존성이 어떤 나라보다도 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 분야의 경제 분야에 영향을 좋게 주기도 하고 나쁘게 주기도 하는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5년차 경제 성적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무역 수지, 그게 흑자였어요. 208개 국가를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이 5등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6개월 후에 5등이 몇 등으로 떨어졌느냐? 20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적자예요. 북한이 몇 등이냐?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190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 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액, 무역액, 이것이 6등, 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우리가 수출하는 전체 수출 양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중국 본토가 25% 내외, 홍콩이 7% 내외, 33%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를 팔면 중국권에서, 중화권에서 33개를 사줘요. 여기가 적자를 보는 거예요. 경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각종 지표가. 이것이 경제 성장률도 어둡게 하고, 소비도 위축시키고, 식단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피부를 느끼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호주머니와 직접적인 시장의 바구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합니다. 산악회 회장을 잘못 뽑으면 산악회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고생한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좀 이따 이제 최민희 의원 얘기하겠지만 책에도 많이 써 있던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안 망가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체감 경기, 얇은 지갑, 이것은 지금도 문제지만 내년, 내후년이 저는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얘기가 조만간 많이 국민의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경제 문외한 정청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등이었는데 200등이 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가 하나 있는 아버지인데 참 슬퍼요. 네. 자,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아니 제가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사실
경제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주제넘게 뭐 여기서 뭐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다 그런 부분 우리 경제 나쁜 거는 누구나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취재할 때 저는 사람 말 아무도 안 믿거든요.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믿고 가족 말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믿는 건 숫자밖에 없어. 취재할 때도 항상 숫자는 거의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를 거짓말시키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따라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경제 지표 보면은 사실 모든 게 다 너무나 빨간색이라서 뭐 그건 제가 뭐 다시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고 제가 좀 여기서 오늘 뭘 말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언론인이잖아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선 직전에 김건희 그 당시에는 C죠. 지금이야 여사지만은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위하고 경력 부풀리기로 해서 그때 저도 그때 한참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취재를 많이 따라다녔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야 오늘 저기서 한번 난리가 나겠구만. 내가 궁금했던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앞에 국민의힘 이제 그 선대부부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질문 안 했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아니 왜 따라나가는데 어느 분도 따라가면서 붙잡아서 도이치모터 국가주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안 물어보지?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배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KBS에 있던 기자는 아니고 KBS 후배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다른 언론사 후배한테 아니 왜 안 물어봤느냐 아무것도 그랬더니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대본부장이었던가 하여튼 그 공보 담당이 김은혜 씨였는데 언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아니 질문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럼 안 물어봤다는 거냐. 네가 도대체 기자냐.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서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는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거기 그럼 도대체 왜 가서 앉아 있었느냐. 집에서 그냥 편하게 노트북 치고 앉았지 왜 거기까지 가서 노트북을 치고 앉았느냐. 이게 현재 한국의 언론의 가장 심각성과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야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것까지 다 말하기는 너무 길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가는데 한국 언론이 제대로 된 기레기가 아닌 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데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청자로 국민으로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 보면 저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저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답변을 안 할 것 같아. 왜 죽였으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누가 써줍니까? 기자들 질문이요? 예. 그렇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검찰청사 앞에서 뭐 들어갈 때 그때는 기자들끼리 이제 대표 질문을 이제 서로 논의해서 이제 대표 마이크 잡이가 가서 물어보면 모르는데 일반적인 그냥 있을 때 누가 써주거나 그런 건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스크린도 그걸 했잖아요. 매일 아침에 그 땅바닥에 기자들 앉아 있잖아. 질문하면 답변도 뭐 들을 만한 답변이 없어. 근데 굳이 뭐더러 저기를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 전화를 받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직업군 중에 가장 힘든 게 기자 직업이구나. 난 그런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국민은 그걸 알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은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보시죠. 잠깐만. 늦게 오셨네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은 자매랑 똑같아요. 최민희, 김현, 노영이는 세 분이 자매예요. 여기에 전현이까지 전현이 넷이 세트가 아니고
네, 세트 요즘에 안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그 뉴스공장에서 홍사운의 경제쇼를 하는데 김어준 총수가 뒤에 그 전광판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일정한 접속자 수가 안 되면 하나씩 전광판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찾아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슴을 졸이면서 새로운데요? 방송 시청률 안 나오면 폐지되는 거가 똑같아. 전광판에 70%뭐 이렇게 한다고 맨날 그러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유익. 다 보시네. 제가 팬이라고. 그건 봅니다, 제가. 뉴스공장의 경제쇼는 첫 회부터 봤어요. 사실 다 외웁니다. 제가 출연자도. 김어준 좀 혼내주세요. 전광판.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 안유아 교수랑 티키타카 할 때 제가 걱정도 좀 했습니다. 저러다 정분 나면 어떡하지. 둘이 너무 티키타카를 해갖고. 근데 저는 요새 그 문제는 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혼자서 아 진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뭔가를 확 던지고 누구를 탄핵해 라고 요구하는 그 동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을 가린 다음에 내 편은 무한대로 봐주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은 정말 1년 6개월을 배고프고 그런데 언론이 최소한 박근혜 정부 언론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슨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 질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기준을 용인하고 그리고 그 용인함 위에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이 담장을 넘어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까지 기준이 없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계속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 그 담장을 넘어온 잘못된 기준, 네 편, 내 편 갈라서 무조건 한쪽, 내 편은 봐주고 저쪽 편은 막. 그래서 그 기준을 비교적 안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안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표 옆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 어느 당의 대표를 2명이나 쫓아내고 자기 핵심을 안 치는 거를 혁신이라고 하는 언론은 전 세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담장을 넘어와서 흔들어요, 이쪽도 막. 그러면 언론이 그게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제가 그걸 KBS에서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참정을. 그만두셨어요. 네. 제가 뉴스 안 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92세인데 KBS만 보세요. 근데 뉴스가 켜 있는데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정치권에서 막 이러는데요. 그게 딱 그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흔드는 분들을 띄워주고 야 이렇게 기준이 없어지다가 정말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통일운동가지만 저 대통령 보시기에는 사실 옛날 같으면 공장원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연구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건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그 앞에 딱 멈추고 언론도 멈추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나겠구나. 이 위기의식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은 위기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의 봄 다 보셨나요? 네. 여러분은 740만 주에 껴있는 거예요. 저는 3일 전에 봤는데 서울의 봄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우리 20대, 30대들이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기성세대분들이 현재의 희생한 바가 클 것 같습니다. 하나의 후속 세력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날선 비평도 있지 않은데요. 패널분들께서 느끼시는 군부 독재 시절은 어땠는지,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서울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고 이제 또 카톡 보내시고. 영화는 보셨죠? 예. 네, 저부터요? 예. 서울의 봄 현재 스코어 관람객이 얼마인가 검색. 거의 한 800만원 넘었을 것 같습니다. 799만. 그거 검색하신 거예요? 정치권에서 아마 서울의 봄은 제가 제일 먼저 본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 주말에 가서 보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서울의 봄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 뉴스가 되더군요. 어제 MBC 뉴스도 제가 말했던 자막이 계속 나오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군복을 입고 쿠데타를 하고 독재를 했다면 지금의 정권은 합법의 탈을 쓴 검사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이다. 그때도 독재고 지금도 독재인데 사람들은 합법을 가장했기 때문에 또 합법을 가장했다는 말은 편법, 무슨 불법, 선택적 수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군합발로 총칼로 짓밟던 시대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깊은 공감을 우리 문성근 선배께서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맞죠? 그런데 아까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락과 좀 다른 얘기예요. 서울의 분과.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라거나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반사거울로 저를 봅니다. 혹시 최고위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찌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안 해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알고 있잖아요. 사족.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적어도 정치인들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서 그걸 잘 접하지 못했던 MZ세대들은 분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분노에만 그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에 저도 어느덧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울의 봄을 보면서 같이 분노했지만 분노 그 이상의 분노에 대한 답을 이번 총선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미쯤에 총선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의 보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기 예비하시죠. 우리 홍사훈 기자님도 그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서울의 봄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정우성 씨 나오는 영화는 이상하게 뭔가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요. 아닌데. 제가 KBS를 98년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훤칠하신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원래 KBS는 그렇지 않거든. 잘생겼는데. 학력 위주로 뽑아가지고. 그건 맞는데요. 예, 서울대 나오셨죠? 정우성 씨하고
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키는 진짜. 같을 수 있어요. 아니, 키, 그거 아니야. 신장. 아니 그냥 정우성보다 키는 같아. 빠지는 거 키는 보이더라고. 같아. 아니 근데 정우성 씨하고 동급인 거 맞아요. 그분도 눈이 두 개고 홍성 기자도 눈이 두 개고. 아니 공통점은 있죠. 키하고 두개 맞죠? 네. 키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아니 정우성 씨가 저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빠지네. 굳이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세요. 그래서 써야겠다 내가. 아니 그런데 제가 사실 전두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연이 아니고 제가 기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게 제가 2013년도에 시사기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의사회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두환 둘째 아들 전재용이 오산 땅을 갖다가 그 이순자 동생인 이창석하고 둘이 세금 안 내고 호로록 하려다가 그걸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그 특별법 만들어서 판수 법안 만들고 그런 게 사실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조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프롤로그를 지금도 제가 보면은 지금도 참 그 다시 한번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데 그 프롤로그에서 그때가 연희동에서 그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는 나올 거다. 그래서 연희동 그 투표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첫 마디는 제가 오늘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선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도 뭐 무슨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 출입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 경호원들, 그러니까 제가 또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원들 2사람 정도는 제가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요? 그때 이제 이순자 씨가 못 참고 전두환은 그냥 내려갔는데 이순자 씨가 못 참고 그 성질 대단하더라고요. 책 돌아서면서 낼 거 다 냈다. 그래서 아니 아들내미랑 일가축적들이 돈이 많던데 땅도 많고 오산이랑 연천에도 있고 그랬더니 연자지 아니다. 우리 각하는 낼 거 다 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기념비적인 프롤로그를 만들어줘서 지금도 제가 보면서 아주 내가 저런 때도 있었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초류탄 냄새 휘날리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때 군부 독재를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군부 독재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끝까지 말했던 정의로운 몇몇 언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 언론들이 그래도 끝까지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암울하지만은 누군가는 끝까지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뉴스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그쪽으로 갔다고 했을 때 우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왜 글로 갔냐 하필이면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굉장히 편향적이지 않느냐, 정파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뭐 인정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아무도 말 못하는데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는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함께하신 여러분들 박수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세요. 칠 때 쳐야지. 지나간 다음에 치고. 근데 지금 이 영어 과정 지금 전 국민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이슈거리가 있어요. 전두환 전 재산 29만 원, 세계 엑스포 29표. 이 그렇네.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래. 여러분들? 웬일이야. 요즘 화두가 되고 있어요. 맞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게요. 네, 표를 까먹는.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최민재 위원장님의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도 80년에 서울역에 있었고 저도 서울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서울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바쁘니까 우리 남친하고 같이 사는 남친하고 뭘 할 게 없어서 우리가 영화를 좀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대표님도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때 죽을 뻔했다는 기억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 광화문, 서울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에 나갈 때 우리 이제 죽는 거다. 우리가 청와대로 진격을 하는 거다. 그 각오를 하고 나가서 죽겠다고 나갔고 그런데 우리는 회군을 하고 광주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부채로 남아있어요. 저희 세대에게. 그때 우리가 진격했으면 저 남쪽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회군 결정한 건 정말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게 죗값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에 있다가 페퍼포구 터지고 막 도망쳤는데 그때 거기 엘칸토, 크라운 제가 뭐 쭉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정경이 와서 제 머리, 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 정경과 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애절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경이 눈빛이 확 흔들리더니 이렇게 저를 내려치다가 갑자기 그 유리를 확 내려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계속 있으니까 사실 저도 보러 가는 게 좀 두려웠는데 제 남친이랑 같이 가면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남친이 계속 보고 하면 제가 간딜게요. 두 번 보시게요? 역시 방송을 알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는데 제가 대선 기간에 계속 방송 토론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군부 독재는 국민이 누가 봐도 저거는 잘못됐어. 이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면 검사 독재 체제가 되면 법기술을 활용해서 교묘하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본질을 아시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건 더 복잡하고 무섭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강도 공포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그러니까 보기에 막 씩씩하게 패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한 번씩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를 걸르는 걸 느껴요. 이렇게 내놓고 사시는 분은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정청래 최고도 마음속에 이상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무서워요. 가정일은 집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원중유골이야. 제가 방송통신 심의 관련해서 기사 쓰는 젊은 기자, 미디어 기자 한 명과 그다음에 진보 매체 경향신문 기자 한 명의 기사를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젊은 기자, 아주 젊은 여기자들이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취재해서 쓰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그 글을 쓰게 될 때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벽을 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저강도 공포를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그런 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쯤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용기를 내서 말하면, 이게 저희가 우리 언니 오빠들이 맨날 제가 시위하러 다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럼 제가 그런 계란에 바위에 계란 흔적 남아. 근데 목사님, 개혁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너는 미쳤어 그러시면서, 그런데 미친 놈이 10,000명쯤 되면 이 정권이 무너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됐어요. 우리 세대는 숫자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대협으로 가면서 진짜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감이 됐어요.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95년도부터 대본을 봐왔거든요. 98년 1월까지. 근데 연세대 사건도 있었고 97년에는 뭐 노동학법, 그다음에 뭐 한양대 사건도 있으면서 뭐 현장에서 죽는 사람도 보고 제가 막 그 군생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생들 체포를 해서 물어보면 니네는 한다고 세상이 바뀌니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우 진짜 우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오셨네요. 오늘 또 심해. 와우. 겨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벨벳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인연이 웃긴 게 제가 전에 살 때는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역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랑 같이 하고 있네요. 남양주에서. 그리고 항상 오세요 또. 아 일찍 좀 오셔요. 분위기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 같죠. 자 많이 젊어지셨네요. 자 어차피 토크 콘서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북 콘서트 주제 그래도 희망. 책에 공감이 가는 부분 왜 이렇게 자꾸 물을 마시세요? 이제 6.25도 아니고 보릿고개를 겪는 분도 아니고 배고픔을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 오는 중간에 좀 일찍 출발해서 밥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예.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고 왔어요. 지금.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햄버거라도 사다 놨을 텐데. 나는 오면 그래도 뭐 비스킷이라도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다 걸려요. 예. 매에 눈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1,000원요? 아직 무일푼이어가지고 예 죄송해요. 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책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민생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이번 책에 대해 공감 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에 갖고 있는 본인의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부터. 지금 많이 쉬셨잖아요. 번역 좀 해주세요. 책 읽어보셨다면서요? 솔직히 좀 하나만한 질문인데요. 책 읽으셨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 예. 그리고 내년에 계획 있다면 어떤 게 있냐고. 있는지. 예. 제가 쭉 보면서 전화했어요. 여기 5자 하나 났다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53석 이렇게 썼더라고. 47석 아니냐고. 22페이지 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와우. 여기 정치인들이 있지만,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 책을 보면서, 최민희 의원이 직접 다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희의 어투,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 이슈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요즘 얘기, 이슈가 되는 얘기를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게 시간 아껴가면서 이 책을 썼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요즘 이슈가 되는 모든 부분을 망라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 다 써놨는데 다행인 것은 저하고 입장이 틀린 게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책 내용 중간중간에 이분이 총선을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 좋은 얘기 많이 써놨더라고요. 오늘 좀 이상한 점이 뭐 이게 정치 얘기, 총선 얘기만 나오면 최민희 위원장님 저를 봐요. 여기 오늘 책에 대한 얘기만 좀 해주십시오.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최민희 의원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2004년도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시민 선배와 정청래의 공통점.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그 얘기처럼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치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회의장 지향형 정치인과 대통령 지향형 국회의원이 있다. 근데 정청래는 대통령 지향형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끼리 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의 유형에 속한다. 대중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하나 가르쳐 줬고,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진보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는 다른 거다.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보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는 다른 거다. 개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 고치자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진보의 과제는 정체성, 미래 이런 것을 포함한 좀 철학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고 장기적이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검찰 개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개혁 과제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정치 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못된 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개혁의 과제이죠.